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아버지가 탔던 빅토리아호 1등 항해사와의 만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진호 전투에서 흥남철수를 도왔던 전설적인 장진호 전투의 주인공이죠.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러니 제독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90도로 노병에게 인사도 했고요. 그리고 이 흥남철수 당시에 사진도 보여주면서 좋은 시간을 좀 가졌다고. 김정숙 여사 패션 신뢰 상징 파란색과 한국적 미다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순방하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패션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있는 사진인데 신발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버섯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버섯 신을 이제 상징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그 오른쪽은 나무가 그려져 있는 옷을 가디건을 입고 있죠. 현대인에게 좀 치유를 상징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황재균 데뷔전 결승 홈런 MLB 영웅을 환영한다라고 하고 있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황재균 선수가 데뷔전에서 결승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날 동갑내기인 유현진은 안타깝게도 패배했습니다. 집값 뛰고 실업난 가정 시진핑 방문 관심 없다 민심 싸늘하다라고 하고 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을 방문했습니다. 그 옆에는 홍콩 노란 우산 혁명의 주인공이 다시 또 시위를 하는 모습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꼬리 자르다. 이거 어쩌지? 조작 보고 박지원, 이유민을 잘라냈는데 이유미 씨가 박지원 전 대표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몰랐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물 건너가나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국민의당 지도부. 그래서 니들이 가는 거다. 조작가 모르쇠 구태정당이라고 경향신문은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루 서둘러 학교 늦겠어. 잘 다녀오거라. 안녕. 맛있게 먹어. 축구란 말이야. 많이 늘었네. 구. B는 비정규직이고 정은 정규직인데 정규직이 딱 한 명 있네요. 담임 교사.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어제 학교 급식이 중단이 됐죠. 그런 현실을 좀 빗댄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급식 중단, 비상, 차질이다. 퇴근이나 쉬는 날 하세요. 우리 같은 워킹맘은 어쩌라고요. 급식을 볼모로 파업이라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누군가의 어머니고 학부모입니다. 죄송, 양해. 라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단면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훈 매일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사이트 레이더피의 팀장입니다. 이지수 변호사, 이두아 전 국회의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오늘 트럼프와 회담을 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샷의 완전한 북핵 폐기로 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를 약속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결과 대화 그리고 폐기라는 이런 해법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접근법을 되풀이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지 말 것을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북 군사 옵션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위에는요, 포화 속에 피로 맺은 한미동맹이다. 종이 몇 장 서명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진호 전투 기념비 찾아서 헌화하는 모습까지 좀 실려 있습니다. 2003년 노 전 대통령은 사진 찍으러 미국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미국에 가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미국에 가가지고 이 장진호 전투비 앞에서 한미동맹을 여전히 좀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제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이 빅토리아호, 그러니까 흥남철수할 때 이제 배죠. 항해 도중인 12월 24일 미군들이 피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서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비록 사탕 하나이지만 그 참혹한 전쟁통에 그 많은 피난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준 따뜻한 마음씨가 늘 고마웠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장진호 용사들 없었다면 저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 미 노병에 90도 인사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이 바로 이 스티븐 옴스테드 예비역 해병대 중장인데 장진호 전투 당시의 일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병 미 노병에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도중에 현지 교민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았는데 직접 차에서 내려 교민들과 셀카 촬영도 응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모습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겠습니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런데 그 적자들은 장진호 용사들의 놀라운 투혼 덕분에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흥남 철수 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초에 G20대에 가게 되면 또 따로 보거나 안 그러면 미국에서 크게 경제력을 높이 해서 후대 학력을 봐서 뭐 잠들 걸로 생각합니다. 예, 뭐 짝수만 달아보고 예, 지금 이 시각 현재 이 백악관에서는 부부 동반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이제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상회담은 좀 아니고요. 이상훈 기자, 지금 이제 만찬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만찬장에 들어서는 모습까지는 이제 좀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꽤 괜찮을 거라는 전망은 좀 있어요. 사실은 이번 대통령 예. 미국 방문이 어느 대통령 때보다 사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미 간의 관계가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현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두 조율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예. 일단 만찬 직전까지 하루 정도 일정이 있었거든요. 예. 도착을 해서 바로. 근데 뭐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하원 뭐 지도부 예. 연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쪽 입장에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한 7시부터 만찬이 시작이 됐을 텐데요. 그래서 1시간 예. 정도 아마 진행이 됐을 겁니다. 지금 보면 만찬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부부 동반 모습. 예. 근데 눈에 띄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넥타이 색깔이나 그 영부인의 그 의상이 전체적으로 파란색이니까 예. 아마 우리나라 색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이제 민주당의 색깔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예.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이거든요. 제가 예. 알기로는 공화당은 붉은색 계통의 원래 붉은색 넥타이 매는 거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파란색을 맨 걸 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느 배려를 좀 넥타이로 표시한 예. 게 아닌가 어렴풋이 짐작은 됩니다.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예. 그래서 일단은 만찬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정도에 잡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만찬은 일단 환대를 하고 예. 상대에 대한 호의를 하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만찬장에서 악수를 여러 번 했을 거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악수 갖고 악명이 높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예, 기선제압. 예. 어떤 식의 악수 장면을 펼쳤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 번 이제 자꾸 했는데 막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할 때처럼 막 꽉 그러진 자꾸 신경전 않았네요, 벌이는 건 보니까. 아니었어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배려를 한것 가볍게, 같아서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한번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만찬이 7시부터 시작이 돼서 1시간 정도가 좀 흘렀습니다. 이제 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만찬이 끝나겠습니다만 그 그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제 이상훈 기자 말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붉은색 넥타이를 주로 많이 맸거든요. 근데 파란색 넥타이를 매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색깔을 맞췄다는 거. 그리고 멜라니 여사의 흰색 의상도 사실 이게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우리가 또 백의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흰색, 파란색, 그리고 붉은색, 뭐 태극기를 상징하는, 예. 그런 거 보면 또 이렇게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색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넥타이 색깔을 일부러 이 트럼프나 멜라니 여사가 맨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우리는 또 자의적으로 해석은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그 주인이 되는 나라니까 아마 손님에 대한 배려 이런 예. 부분들이 아마 곳곳에 묻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런 것까지 사실 사전에 협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무슨 색 예. 넥타이를 맬 거냐. 왜냐면은 넥타이 색깔 그다음에
퍼스트 레이디들의 어떤 의상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된다라는 것은 예. 양쪽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은 쓰는데 지난번에 그 시진핑을 만났을 때도 또 넥타이 갖고 한참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뭐 약간의 배려 이런 것들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김정숙 여사가 입은 저 양복도 저기 한복도 사실은 이제 김정숙 여사 어머님이 이제 광장시장에서 이제 포목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옷감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굉장히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비행기 트랩에서 내릴 때도 흰색 옷에 그 푸른색 그 무늬가 들어간 그림이 들어간 나무 그림이 들어간 옷을 입으셨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그 만찬 일정에서 쪽빛이라고 하거든요. 저 색깔을 쪽빛 그 두루마기랑 밑에 치마를 보면 조금 더 남색이 나는 그 옷을 입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루이 14세 때부터 패션은 메시지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책들이 쭉 패션에 관한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부인들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외국을 순방할 때는 의상 컨셉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통 뭐 현대를 만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면 색깔에 대해서도 그렇게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미국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뭐 사실은 톱 모델 출신이니까 이게 의상이 메시지라는 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오고 중국에서 왔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레드로 그 발렌티노 의상을 좀 수선해서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그 절개선을 보면 사실 패션 하는 사람들은 저 옷이 어느 옷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흰색 옷을 입은 게 일정 부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색을 좋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밑에서 보고를 올렸을 테니까 배려했을 가능성도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순전히 이제 자의적인 해석이다. 뭐 실제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옷들을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옷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이 한미 정상회담을 잘 해야겠다라는 의지는 좀 엿보이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만찬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환한 모습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이제 영접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영어를 그렇게 뭐 썩 유창하게 잘하는 건 아니어서 좀 침묵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과거 다른 대통령들을 맞이할 때의 트럼프의 모습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할 때의 트럼프의 모습 어깨에 살짝 이제 손도 얹고 물론 아베하고 악수할 때는 이제 아베 손등에 손끝까지 얹었습니다만은 뭐 최고의 격식을 갖춰서 응대한 것 같아요. 예, 맞은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문 대통령을 맞이하는 미국 쪽 전반의 반응들은 굉장히 이 한미 정상회담이 잘 치러져야 된다. 그리고 문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환영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상하원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저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한미 간의 어떤 이견이 노출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 어떤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도 좋지 않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기자들 일문일답 안 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어떤 단어는 동맹 강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고 미국 쪽에서도 그런 이제 국회의원들이 분위기를 자꾸 이제 많이 띄우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만찬장에서 이제 김정숙 여사가 진짜 성악을 전공하셨으니까 노래를 하셨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전망도 있었어요. 분위기는 굉장히 이제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시간 남짓 정도 지났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만찬 결과도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좀 보내드리죠. 문 대통령이 장진호 전투 행사에 참여한 뒤에 돌아가는 도중에 이 교민들이 이제 환영하고 있어서 차에서 잠깐 내려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교민들의 반응이 여기 보니까 잘하니까 잘할 거니까 잘해야만 하니까 닥치고 지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마이 프레지던트라는 이제 그런 표현도 좀 있습니다. 미국 교민들이 뭐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만은 외국에 나가면은 교민들이 그 현직 대통령을 엄청나게 이제 환영하는데 이런 모습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여러 의제들도 까다롭고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교민들의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 좀 힘 좀 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처음 정상회담을 하러 미국에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그 긴장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저렇게 교민들이 어저께 저도 저 관련 동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지금 뭐 사진상으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렬한 환영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렇게 유행되고 있는 뭐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이런 식의 그 구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와가지고 이렇게 뭐 환대를 하는 걸 보고서는
저도 뭐 한편 흐뭇했고 아마 저렇게 돼서 이제 힘을 좀 받으셔가지고 뭐 한미 정상회담하는 데 있어서도 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저런 거는 이렇게 동원하는 거 아니죠? 글쎄요, 뭐 외국까지 동원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인회에서 연락을 하긴 연락을 하겠지만, 하겠죠. 뭐 일정은 알려주고 어디로 와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타양에 가면 고향 까마귀도 반갑다 이러는 것처럼. 외국에 가 있는데 대통령이 와 계시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정말 그렇게 반가울 텐데요.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외국 순방, 특히 미국같이 교포들이 많은 데를 가면 첫 번째 일정이 교민 간담회. 동포 간담회 하죠. 네, 동포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사실은 맞아요. 기운을 얻으시고 이렇게 일정을 하는데 이번엔 더 뜻깊은 뭐 장진호 전투 기념비 행사 있었지만 아마 동포들을 바로 교민들 보셔가지고 기운을 많이 얻으셨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는 사실 뭐 화면에 잘 안 잡혔지만 시위도 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안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 교민들의 시위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글쎄 그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진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만 좀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뭐 정상회담이 꽃길만은 아닐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험난한 길을 오늘 밤에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 대통령 한미동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졌다. 몇 장의 종이 위에 서명으로 맺어진 약속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 감사와 존경의 기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이 옴스테드 중장은요. 3일 동안 눈보라가 왔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새벽 1시쯤에 눈이 그치고 별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 별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감사와 감동의 시간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옴스테드 장군 앞에서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라고 합니다. 90도로 인사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미국 방문을 앞두고 뭐 여러 이제 해묵은 논쟁입니다. 뭐 자주파니 동맹파니 뭐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 친민이 반민이 또 이런 이제 대립구도도 이제 형성이 돼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에 가서 한미동맹을 굉장히 강조한 걸 보면 약간은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반미주의자 내지는 자주파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미국과 관련돼서 이제 안보 관련, 특히 북한 관련해서 시각차가 있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번 방문의 목적은 한미가 만나서 여전히 굳건한 동맹이다. 이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 자리거든요. 근데 그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방금 앞에도 이 기내, 그 방미하는 그 비행기 내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계속 논란이 됐던 북한이 핵을 동결할 경우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기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껄끄러운 질문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한미 동맹이 중단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매듭을 져놨어요. 다만 대화를 할 경우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거든요. 그거는 아마 미국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장진호 전투 가서 미국이 한반도에 특히 남한에 기여한 공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밑으로 깔고 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나오지만 일단 분위기 잡은 걸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은 과연 정상회담에 사드 문제가 포함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얘기가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는 아마 정치권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거를 정상회담에서 아예 매듭을 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 쪽에서는 가능한 한 이게 정상회담 의제로 안 올라갔으면 하는 겁니다. 주의제에서 빠졌으면. 가능한 실무진 차원에서 그냥 여러 논의를 거쳐서 매듭을 줘야지 대통령과 대통령 입에서 사드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자칫 잘못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남아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북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군사훈련 얘기 이런 거를 이제 미국과 어떤 공조를 맞췄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굳게 갖고 있거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보다는 압박이 우선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를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주 조화롭게 뭔가 이 성명 형태로 나타나야지 잘못해서 두 사람이 이견을 보였다는 식으로 나오면 이건 큰일 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정상회담에서 슬기롭게 넘길지 그러니까 100% 타협은 안 될 거지만 넘겨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임기를 같이 하게 되잖아요. 같이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시점이고 이제 두 분 모두 이제 임기 초고
그런데 한미 간에 이 쟁점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 또 사드 문제, 한미 FTA 문제, 이건 미국과 한국이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첫 회담에서 완벽하게 합의를 이룬다? 이건 사실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견은 좁혀놓은 상태에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서가 나와야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 언론들도 그렇고 긍정평가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한 번에 뭐 그 모든 문제를 예. 다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예.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예. 공통 분모를 얼마나 넓혀갈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데 이번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이고 어떤 정확하게 이견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제 좀 미루겠죠. 예. 이러면서 더 이제 협의를 진행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것은 접근법의 차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트럼프 대통령은 CEO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접근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미가. 하지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이러한 접근법이 성과,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당신의 지금 압박 정책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잘 설득해낼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의외로 그런 부분에서 빨리 또 문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이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동안에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면 뭐 시진핑 예. 중국 주석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굉장히 막 비판을 하다가 또 만나서 분위기가 또 확 바뀐단 말입니다. 예.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러한 성과주의, 업적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논리로 그걸 만들어내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예. 문 대통령이 한 책에서 이제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나의 차이를 이제 설명한 대목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인권 변호사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것과 관련해서 경찰서나 검찰 이런 데서 조사를 받으러 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는 그 부당한 조사에 나는 응할 수 없다라고 하고 아예 안 가는 스타일인 예. 반면 나는 일단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내 스타일이다. 아. 이렇게 이제 노무현 예.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 자신의 스타일을 비교 설명한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한미 동맹 관계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문 대통령의 스타일은 기존의 어떤 시스템, 기존의 체계, 이 속에서의 어떤 개선 이런 것을 이제 모색해가는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가는. 일단은 인정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틀 자체를 예.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 동맹의 큰 틀 자체는 훼손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이 그러한 단순히 이게 서명해서 맺은 게 아니고 피로 맺은 동맹이다라고 한 것도 결국은 그러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뭐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정상회담이요. 굳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냐 아니냐 그거를 떠나서 한반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정상회담인 만큼 좋은 결과가 좀 왔습니다. 정말 이 신문 기사에 나온 대로 트럼프가 군사적인 옵션까지도 고려한 것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운명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상회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수행을 했던 경제인단과 이제 오찬 차담회를 좀 하고 있는데 뭐 표정이 다들 밝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인과 악수하는 문 대통령, 나는 친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나는 친노동 맞다. 그러나 기업 변호사도 오래 했다라고 하면서 일각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글쎄요, 뭐 노동자 편에 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좀 불식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잘 분위기가 잘 맺어진 거죠? 예. 일단은 지금 같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투자 계획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정도의 존중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친기업이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해석돼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재벌개혁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공정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적폐 청산의 하나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기업적인 겁니다. 기업은 잘 되라. 기업은 정말 세계 곳곳에 나가가지고 수출도 하고 돈 외화도 벌어들이고 하되 다만 오너들과의 관계, 오너들이 잘못되는 악행들 이런 것들은 좀 규제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이기 때문에 나는 친기업이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제가 보기엔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뭐 기업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실 이제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도 국내에서 뜨거운 현안인 만큼 대통령이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이제 김정숙 여사 패션 얘기를 했는데 이 버선코 신발을 특별히 이제 이 김정숙 여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전통과 현대를 좋아하는 의미다. 한국적 미를 상징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옷에 그려진 이 나무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인 것 같은데 좀 힘들어하는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을 좀 치유하는 그런 목적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매번 이제 언론들이 이제 해외 이런 정상 순방을 나가게 되면 이제 레이디 퍼스트의 의상에 대해서 이제 사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요.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이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었던 만큼 더 많이 관심 가졌는데 뭐 여기서 논평하기 참 어렵긴 합니다만 뭐 무난해요. 예. 뭐 저 정도 무난하죠. 그리고 약간 한국 특징,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 한국의 느낌이 좀 난다. 한국이 저런 느낌인가라는 걸 주는 성공한 거고 사실 그리고 순방 때마다 이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이제 복장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청와대 쪽에서 보도자료를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만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공개 절대 안 하고요. 왜냐하면 미리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타서 현재 도착하면은 국내도 뿌리고 현재도 뿌리거든요. 보도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번 영부인 뭐 왔는데 이런 걸 기사로 가능하면 가급적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도의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은 뭐 언론사들이 굳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순방 관련 기사도 많이 좀 써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거는 뭐 옆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읽을 거리 정도의 기사 정도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런 거 있으면서 이제 특히 이제 버선코 휴즈라는 걸 이제 의미부여를 좀 많이 했죠. 뭐 그런데 청와대의 굉장한 노력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게 기자들이 이렇게 눈썰미가 좋아서 이게 찾아가지고 기사 쓴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친절하게. 물론 눈썰미가 좋은 기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는 기자들이 이렇게 눈썰미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상세하게 보도자료, 설명자료를 내놓는군요. 근데 사실 영부인이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순방에서 이런 그 역할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외교를 부드럽게 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패션과 관련된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데 있어서 상대국에게도 큰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보도를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리하고 일정 부분 긍정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사실 그 일정 부분 일가견이 패션에 있으신 것 같은 게 아까 그 나무 그림을 그 프린트한 그 프린트가 참 어렵거든요. 프린트를 옷에 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저걸 소화해내는 것도 어려워서 보통은 저런 시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저런 옷을 입으실 수 있는 거고 또 한복도 한복의 아름다움을 또 알릴 수 있는 기회, 다양한 한복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좋고 또 버선코 슈즈라는 것도 이제 새로운 시도 이런 것도 외국에 알릴 수 있고 또 나전 7기가 된 그 핸드백을 드셨는데 그런 부분도 외국 사람 우리가 나전 7기가 정말 유명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가치가 있고요. 또 저게 점점 재료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희소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통 관련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딱딱해질 수 있는 한미 간의 첨예한 쟁점 때문에 딱딱해질 수 있는 정상회담 분위기를 김정숙 여사가 좋은 패션으로 조금 더 완화시켜준다면 그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가서 또 바쁘게 하시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준서 대선 전에 이유미 제보 박지원에 보고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입니다. 5월 5일 날 이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그 전인 5월 1일 날 준용 씨 관련 제보를 박지원 전 대표에게 메신저 앱 바이버로 전송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비서관이 갖고 다녀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의원에게 보낸 문자를 보니까요. 대화명 빵빵, 세모는 준용 씨와 함께 파슨스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입니다. 준용은 돈을 물 쓰듯이 쓰는 것, 고용정보에도 아빠가 넣으라고 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박지원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슈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지원 전 대표는 당일날 제주에 있었고 이 문자가 왔던 휴대전화는 비서관이 갖고 있었고 다른 장소에 있었다. 그래서 자신은 그 문자를 보지 못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이른바 측근이라고 불리는 송강 변호사 소속 변호사는 이유미 씨가 자기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더라라고 해서 자기가 마지못해 재판을 맡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서, 박지원에게 제보 전달 후 자문구에 박 못 받았다. 이제 진실 공방으로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을 좀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지원 전 대표에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준용 씨 관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음성 녹음까지 있다는 사실을
폭로 나흘 전에 네네. 이제 5월 1일. 전달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까지는 팩트예요. 네네네. 자, 이것을 박지원 전 대표가 받느냐, 보고선 거기에 대해서 세부 지시를 내렸느냐, 아니면 못 받느냐. 그래서 이준서 씨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용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독자적으로 폭로를 한 것이냐. 이게 또 이제 가려져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예. 이용주 지금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 며칠 전에 했던 이야기가 지금 이것은 추진 단장의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 보고될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그랬죠. 이거 자체가 지금 사실이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더 추가적인 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예. 지금 검증의 문제, 검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태가 불거졌다라고 하는 비판이 일자 박지원 전 대표가 이걸 내가 봤더라면은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도로서 나는 그때 5월 1일 날 보낸 거를 휴대폰이 뭐 비서관에게 가 있는 바람에 못 봤다. 어떻게 보면은 그럼으로 인한 어떤 불찰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의구심이 드는데 과연 지금 이 중요한 지금 상당히 그 전에 이제 문준영 씨를 예. 대상으로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준서 씨가 과연 박지원 전 대표 그 당시에 선임 선대 본부장이었는데 에게만 보고했겠느냐? 지금 사실은 선대위에 보면은 그 위에 이렇게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예. 곧바로 가장 대선을 갖다가 총지휘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를 했겠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때 과연 그걸로 그쳤을 것이냐. 내지는 다른 분들에게도 지금 어떤 정무적 판단에 대한 자문을 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저께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박지원 대표의 그 페이스북을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준영 씨와 관련된 내용을 하루에 2번씩, 3번씩 계속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선거 당시에요? 예. 선거 당시에요. 박지원 전 대표에게 있어서 문준영 씨의 그 사건은 엄청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자기 휴대폰, 평소에 그 문자 폭탄을 많이 받는 그 휴대폰을 비서관에게 맡겼다 하더라도 비서관이라고 상당히 그럼 내용을 알고 있는 비서관이고 그 박지원 대표의 어떤 의중을 알고 있는 예. 비서관일 텐데 그런 문자가 떴을 때 보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관심사항인데 매일같이 페이스북에서 문준영 씨에 대한 공격의 예. 포화를 갖추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서관이라면 응당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예. 왔었으면 보고를 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분명히 해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지도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하지 않고 밑에서 하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폭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나 박지원 전 대표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당의 자체 진상조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 역시 박지원 전 대표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서 씨가 박지원 전 대표에게 5월 1일에 바이버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조언을 구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5월 5일 발표된 되기 정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로 발표되기 이전에 박지원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저에게는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고 네.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은 네. 최소한 보고나 네. 내용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힙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저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을 해서 네. 우리 당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잘못도 철저히 규명돼가지고 네. 관계자가 보고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네. 지시를 한 사람이 있거나 네. 또는 가담을 했다고 하면 네. 그대로 정확하게 처벌하고 네.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네. 따라서 저는 특검을 제안합니다.
예, 이준서가 박지원 전 대표에게 보낸 문자에는 어떻게 이슈 만들까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사실은 뛰어난 전략통이다 보니 이제 아마 이 부분을 자문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 수사 선상에 박지원 전 대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서관, 그러니까 이준서 씨가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던 당시에 그 박지원 전 대표의 비서관은 수사 선상에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나 이유미 씨의 어떤 말, 기존에 공개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이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지금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파편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정무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했던 인물이 박지원 당시 대표 한 명인가? 더 있는가? 그리고 이유미 씨가 조작했다는 사실을 과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알았나 몰랐나? 너무 많은 지금 미스터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디로 튈지 지금 럭비공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검찰 일단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검찰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자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철저한 수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에게 모두 쏘은 것이다. 당도 쏘갔고 뭐 최고 지도부도 쏘갔고 다 쏘갔다.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 이제 이렇게 선을 걷습니다만은 지금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얘기들은 조금 더 윗선까지도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유추가 가능한 대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거의 두 축인데 하나는 조작 자체가 있고요. 조작 자체에 같이 공모했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축이 지금 공개된 문자 메시지만 카카오톡 메시지만 봐도 5월 6일자 같은 경우 보면 증빙을 못하면 역풍 맞는다. 이런 얘기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한단 말입니다. 이미 어제 폭로를 했는데 오늘 얘기하기를 증빙을 못하면 역풍 맞는다? 그러면 이미 5월 5일 날 얘기를 할 때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폭로를 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공당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준서 씨와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이용주 의원이 좀 공개를 했는데 조작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 씨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지난 24, 25일 조작을 자백해 처음 인지하게 됐다 하면서 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를 했죠. 그런데요,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5월 9일 날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5월 8일 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아무것도 못하겠다. 너무나 후회되고 힘들어서 거의 잠을 못 잤다.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100번도 넘게 생각하는데 안 된다 하시니 미치겠다라고 토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대선 선거 전날인 5월 8일 날 이 5월 5일에 폭로했던 내용이 거짓이고 조작됐다라는 사실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털어놨고 이거 너무 불안하다. 이거 지금이라도 사과하자. 이게 조작됐으면 사실대로 밝히자라고 심경을 토로한 것이 다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용주 의원이 공개한 카톡 내용은 일부분만 발췌해서 언론에 공개한 게 아닌가. 또 여기까지 확산이 되는데 이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저게 조작됐다는 사실을 대선 전에 알았다는 얘기네요. 근데 본인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당사자들이 하는 얘기나 아니면 진상조사단에서 하는 얘기는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주시하고 참고사항일 뿐이지 영향은 못 미쳐요. 검찰은 이제 강제 수사의 방법이 있으니까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든 전문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진술 그다음에 뭐 통화 내역도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수사 방식을 기법을 동원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이제 진상조사단이나 이런 데 당 내에서는 아무래도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뭐 의도가 있든 없든 사실은 일정 부분은 유리하게 해석을 하겠죠. 우리 유리한 내용만 밝힐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 확보했는데 그 카톡
구속 내용 확보한 거에 의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검찰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하니까 사실관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살펴봐야 되고요. 사실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그 기존에 다른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랑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어떤 당 밖에서 제보하는 사람이 있어서 허위 내용을 이게 허위일 수도 있지만 선거에 이용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일정 부분 갖고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속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당원이나 아니면 당 자체가 이 관여됐을 수 있다. 당원을 일단 관여됐다는 게 이제 알려진 거고 당 자체가 관여돼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이게 중대한 사안이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에 최선을 다할 거고 왜냐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선거판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내부 검증 시스템이 없는 당이라고 나올지 아니면 두 번째는 더 이게 선회한 거고 제일 안 좋은 경우에는 당의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까지 이걸 어느 시점에 알았고 지도부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이 수사로 밝혀질 텐데 이제 밝혀지면 이 부분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저희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밝혀진 사실 갖고 이거를 유추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이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시니까 정말 이유미 씨가 대선 선거 하루 전날 이거 다 조작된 거다. 이거 난 너무 불안하다. 이대로 그냥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진실을 밝히고 사죄를 하자. 대선 전날이에요. 이렇게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에 이거를 알렸거나 아니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해명대로 나는 도대체 이유미 씨가 이 대선 전날 이렇게 나한테 보낸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좀 믿어야 되는 것인지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따져보죠. 지금 이 사건 두 개가 형식하고 내용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 형식적으로 측면은 윗선 보고를 어디까지 했느냐 문제잖아요. 그 윗선 보고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데 당초에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거는 윗선 보고를 안 했고 공명선거 추진 단장 그 선에서 끝냈고 그리고 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윗선 보고에 대해서 이 매듭을 지려고 했던 국민의당이 흔들리고 있는 게 박지원 전 대표 얘기가 나오면서 흔들려 버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박지원 전 대표는 그 당시에 안철수 대선 후보를 뺀 최고 수위의 윗선이거든요. 근데 문자로 뭐가 갔다는 거죠. 물론 못 봤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 다음 윗선들은 몰랐겠느냐라는 상식적 의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보고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당 주장이. 그다음에 내용 측면에서 보면은 내용은 조작한 것을 조작은 사실이니까요. 알았느냐 몰랐느냐 부분이잖아요. 당 근데 지도부가. 그 부분에서는 당 지도부에서는 그건 이유미 씨 단독으로 조작해서 온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지만 지금 5월 8일 문자가 또 등장을 함으로써 아니 그럼 이건 누군가가 뭔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이 망하는 꼴 보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작했다는 사실도 누군가가 알고 있어서 지시를 했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내놓던 증거 조작은 단독 범행이었다라는 주장이 여러 가지 사실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집요하게 파고들겠죠.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었다. 단독 조작이었고 그 사실을 당 지부나 그 누구도 몰랐다. 비로소 이유미 씨가 찾아와서 실토를 하는 바람에 알게 됐다라는 게 지금까지 국민의당 해명이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상훈 기자 말대로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유미 씨의 녹취 내용도 좀 들어보고요.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 모습도 잠깐 보겠습니다. 박지원 안철수 씨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이전 최고위원 카톡 공개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단독 범행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공개된 카톡 조작된 거 아닌가요? 혹시 대가를 약속받은 게 있었습니까? 조작되는데 심정 어떠세요? 왜 조작하셨어요? 억울한 점 없으세요? 왜 조작하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따로 검증을 해보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신 겁니까? 뭐 제가 이렇게 요청하면 다 피드백이 왔으니까 물어보겠다. 검증 과정이라는 건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비교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나요? 그렇죠. 물어보고 이름만 알고 이유미 씨가 이렇게 건네준 기록만 확인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당 차원에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작업을 좀 해보겠다 뭐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이게 얘기를 했었네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대선에 더 가까웠고 시간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신뢰를 다 가졌었고 와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있지? 내용 보셔서 아시잖아요. 가족 얘기 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친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익수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예, 저번에 제가 잠깐 카톡에서 여쭤봤었던 내용인데요. 뭔데? 같이 파슨스 계실 때 들으셨다는 말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그게 본인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아, 그랬군요. 그러면 당시에 파슨스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 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겠네요? 당연히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아, 그렇군요. 예, 조금만 이게 확인을 해보면 뭔가 어설퍼요. 그렇죠? 이유미 씨가 나이가 훨씬 많은데 이 문준종 씨는 30대 초반이거든요. 그 동료라고 하는 사람이 반말을 막 해대고 뭐 교수님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은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 당에 있는 검사 출신 의원들, 이용주 의원을 비롯한 뭐 부단장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놓쳤다. 어쨌든 이 관련돼서 중요한 인물이 지금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미 씨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중간 고리 역할을 했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분명히 이유미 씨는 좀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을 하자, 선언을 하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만은 당이 망한다고 해서 말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서 씨를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당에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몰랐던 게 확실하다. 이렇게 이미 선을 긋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상한 상황이 좀 나온 건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조금 더 조사해 보면은 좀 이 진실이 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핵심 역할을 했던 분으로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물론 아직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미 피의자 신분이 됐고 그다음에 곧 있으면 이제 조사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다 조사를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어저께 박지원 전 대표에게 했던 방법이 지금 바이버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이제 그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지금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선거 과정 중에서 아마 많은 이제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있는 뭐 서버가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 검찰이 통화 내역은 물론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 얼마나 지금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하나의 키인데 이미 조치를 다 해놨겠죠.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조치를 해놨을 텐데 제가 어저께 이제 보니까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준서 지금 한 방송사 보도에 의하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이제 후보하고 독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인재영이 미로기 때문에 아는 관계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와 독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캠프 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참모들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만날 수 있지만 독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위치인데 물론 사태가 이제 심각치 않게 돌아가니까 이제 독대를 요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서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런 걸 봤었을 때 지금 흘러가는 정황이 지금 처음에 애초에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거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관계에서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지금 수습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태가 어디까지 이제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사태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과 관련돼서 안철수 전 후보가 국민에게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대세에 힘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대참사의 진짜 원인이다라고 해서 이 강찬호 논설위원회 중앙일보 칼럼이 하나 좀 실려 있습니다. 터울뿐인 자장 감투를 쓰고 친한 인사들 들러리나 하긴 싫다는 생각에 모두들 거절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박주선 이상돈 의원을 만나서 좀 자신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싫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안철수 주변에 현역 의원은 뭐 거의 없고 안철수와 가깝다는 벤처기업인들 외부 인사들로 메어져 있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은 대선이 끝난 뒤에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러 다니느라 바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한다. 자신의 당이 조작된 녹취록으로 유권자를 우롱한 데 대한 도의적, 정치적 사과는 기본이다. 의원들과의 불통으로 조직의 기강이 땅에 떨어진 당을 갖고 수권하겠다고 나선 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 이해운 대표에게 좀 뭔가 배워라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요. 이해운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김무성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김무성 의원과는 사이가 약간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예, 손님 만나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면담을 거절하자 기다리겠다고 해서 30분을 기다린 끝에 김무성과 대화를 했고 도와달라라고 고개를 연신 숙였지만 김무성 대표가 답을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의 어른 아니시냐 매일 출근해 말씀을 듣겠다라고 매달리면서 김무성 전 대표도 허허하며 웃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찬호 논설위원의 얘기는 안철수 의원이 당 대선 후보 시절에 배지를 단 의원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과 가까운 벤처기업인들, 뭐 이유미 씨, 이준서 씨, 뭐 이런 분들하고만 어울렸기 때문에 의원 따로, 후보 따로 놀아서 이 대참사가 시작이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원인을 진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진단입니다. 그리고 예. 뭐 이번 대선만이 아니고 사실 돌이켜보면 그 전부터 안철수 전 후보 주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죠. 예. 보좌관 뭐 이게 비서진 포함해서 뭐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지 예. 뭐 김종인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가까이는 현재 그 사무총장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안철수 예.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습니까? 근데 뭐 대선 기간에 또 멀어졌단 말이에요. 이러한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후보와 당의 결합도가 예. 뭐 2012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고한 상태에서 이번 대선을 치렀죠. 예. 반면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거의 후보와 당이 뭐 물과 기름이라 글쎄 그렇게까지 예. 표현하면 좀 심할지 몰라도 어쨌건 결합도가 굉장히 낮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철수 전 후보가 이른바 뚜벅이 유세 예. 형식으로 새로운 선거 유세 형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신선한 감이 있지만 예. 사실은 당 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당과의 결합도가 낮다 보니까 후보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한 고육지책이라는 또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중앙일보 보도에서 나온 어떤 안 전 후보와 당과의 이 소통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안 전 후보 주변 인물들과의 예. 어떤 소통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면서 예. 안 전 후보를 따르는 그 측근 아주 측근들 소수가 움직이게 됐고 그것이 결국은 이러한 어떤 조작까지 낳게 되는 그런 예. 사태의 원인 하나로 진단한 것은 나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만약에 의원들과 후보가 소통이 잘 됐더라고 한다면 그리고 당 선거 조직이 의원들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더라면 이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걸러내는 검증이 좀 더 철저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남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검찰 수사가 끝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얘기는 계속 흘러나옵니다만은 네. 그때는 너무 늦는다. 지금이라도 당장 나서서 사과하고 뭔가 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더 고립돼 가고 있어요. 탈당도 이어지고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운명은. 안철수 전 대표는 이러나 저러나 이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지금 책임지나 나중에 검찰 수사가 발부 책임지나 어차피 책임지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책임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라면. 먼저 사과를 하고 잘못됐고 그리고 예.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죠. 예. 나중에 검찰 수사가 돼서 본인의 의지와는 뜻과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검찰 수사가 발표될 경우에 그때는 변명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아니 속았으면 속았다고 얘기를 하든지 뭘 밝혀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러이러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히는 게 지금 예. 순리인데 지금까지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성향상 봤으면 끝까지 뭐가 나온 다음에 움직이거든요. 예.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전례를 또 따르는 게 아닌가. 그럴 경우는 아마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뭐 집에서 열심히 이제 언론을, TV를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상훈 기자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불거지자 박근혜에게 우병우 책임 떠넘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장시호 씨가 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증인을 좀 증언을 했는데 우 전 수석이 장 씨에게 대해서 저를 아시냐라고 물었고 장 씨는 모른다라고 대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시호 씨가 최순실과 관련된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언을 했습니다.
식사 도중에 이모 최순실이 어디론가 전화해서 민정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는 연락처를 받았다. 이모가 식당 무선 전화기로 그 연락처로 전화한 뒤에 이 사건을 민정에서 해결해줘야 한다. VIP가 덮어줘야지 유연이 아빠인데 죽일 수 없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문체부 자천인사 자료를 받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최순실이 서류를 전달했는데 다음 날 문체부 1차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이 김종 전 차관이 장 씨에게 최순실을 가리켜서 대단하시네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민정 쪽에 뭔가 서류가 전달되면 차관이 바뀌고 민정 쪽에 뭔가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건이 덮이는 그런 것을 장 씨가 옆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증언한 셈이 됐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인사 파일에서 최순실 씨 메모 혹시 보셨는지요?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문체부 파일에서 출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심경 한마디만 내주시죠. 증언 잘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그 인사 파일 민정수석실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오시죠. 이도현님, 이게 사실은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장시호 씨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접 만나거나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최순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수시로 연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은 좀 옆에서 지켜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민정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순실 씨도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라고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예. 그리고 이제 검찰 그 법 쪽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검찰 진술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최순실 씨가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진술이나 증언을 할 때 우병우 전 수석을 직접 언급하는 적이 없대요. 예. 이제 언급하는 적은 없는데 항상 그래도 일정 부분 보호해 주려는 태도를 보였다. 뭐 우호적인 관계인 것 같았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장시호 씨가 뭐 도움이 특급 도움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그 법원이나 검찰에 유리한 이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진술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사람 자체가 포토 메모리를 갖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진 같은 기억력을 갖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뭐 어떤 그 서류를 보고도 거기에 나와 있던 걸 다 기억해서 얘기해주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세한 진술을 해주면 이 증인 자체가 이제 좀 신뢰도가 높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황 증거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알았다는 거 사실관계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 간접 증거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게는 불리한 얘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본인이 직접 신문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뭐 나 아냐고 막 따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는 지금까지 정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 지식을 발휘해서 사실 최순실 씨를 모른다, 관계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내가 도와준 적도 없고 이 국정농단 그 행위를 알고 내가 방치한 적도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장시호 씨 얘기를 들으면 일정 부분 교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인 것 같다라고 그런 정황이 나오니까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증인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미 백악관에서는 한미 부부 정상들의 이 부부 만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는데요. 문 대통령을 배웅하는 내내 유독 해맑은 미소를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인데요.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다. 상사가 없으면 참을 수 없는 즐거움이라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극한 직업으로 불리는데요. 지난 5월 13일 대선 후 첫 주말이었지만 문 대통령의 권유로 임 실장은 북악산 산행길에 함께해야만 했습니다. 또 지난 9일엔 문 대통령이 직원 식당을 깜짝 방문해 임 실장은 식사하고도 1시간 동안 산책까지 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임 실장의 이런 한방 미소를 놓고 일각에선 성격 때문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추미애 대표와의 회동 때도 특유의 한박 웃음을 지어 보였기 때문인데요. 긍정적이고 쾌활한 성격으로 임 실장에겐 미스터 한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대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의 환한 미소는 이제 직장에서 상사, 부장이 휴가 갔을 때 그 밑에 직원들이 좋아하는 마음 아니겠느냐 이제 해르는 해석이 있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예. 그러나 뭐 시간이 다 지나가서 곧 돌아오시니까. 자, 이해운 지금 바른정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박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박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큰일 났다. 괴멸 위기에 처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수를 새롭게 좀 부활시켜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 목에 좋다면서 원유철 후보가 사탕을 건네자 홍준표 후보가 거기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라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될 정도인데 이상욱이죠. 이 보수가 이제 살아나야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다 망했다. 그렇지만 지금 보수가 살아날 기미가 보입니까? 저게 기미로 보니까 사탕 하나 주는데도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 사탕 하나 주는 거에서 발언이 이건데 이게 통상적인 반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농담으로 한 건지 진짜 아주 농담인데 좀 거친 농담이겠죠. 그런데 진짜 안 먹은 건 맞아요. 안 받았어요.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평소에도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심쩍어서 안 받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보수 정당에서 당대표를 뽑는데 경쟁자끼리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게 이게 보수가 살아날 기미겠습니까?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땅바닥까지 온 게 아니라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수가 지금. 근데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금 이 당을 추스리고 다시 새롭게 나서지 않으면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이 희망을 자유한국당이 갖는다? 이거 저는 그 기대 자체가 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 역대 그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집권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2년차 안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집권 여당이 대부분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뭐 당연히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사태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새 정부가 탄생을 했고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어떤 지금 보수 세력이 유의미한 뭔가 승리를 한다? 이것은 저는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야말로 처절한 패배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뭔가 좀 새로운 변화의 흐름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이어도 역시 홍준표 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좀 유력하다 이런 게 많은 분들의 지금 전망이던데요. 뭐 아무래도 지금 홍준표 지사가 제일 뭐 유력하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지금 경쟁자분들이 사실은 다 훌륭한 뭐 정신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홍준표 지사에게 대항이 될 수 있는 대항마가 지금 못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이런 거를 하나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지고 나서 패배한 정당은 보통 가장 화두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도 좀 난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이 만찬 얘기로 조금 시간이 많이 좀 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